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짜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죠. 오늘도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제 오전 부산의 한 은행에서 벌어졌던 충격적인 강도 미수 사건 만나보시죠. 자, 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거의 감싼 저 남성, 갑자기 총을 꺼내들고 소리칩니다. 야, 직원만 남기고 다 나가! 순간 은행은 아수라장 미리 준비한 이 가방에 5만 원 지폐 담아! 요구하던 그 찰나! 자, 한 시민이 달려들고 직원들까지 합세 겨우 저렇게 진압을 하고 총을 빼앗아 봤더니 와우 귀여운 공룡 모양의 물총이었던 것. 자, 하지만 맨 처음 몸을 던진 분도 같이 합세했던 분들 정말 용감한 시민들이십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국 상황 때문에 잠깐 움츠러든 사반, 하지만 곧 탄탄대로 쭉쭉 나갈 겁니다 하신 길동 복동이 엄마 이호수님, 사랑하는 우리 딸 이나대 19학번 박예은 이번 주 금요일 졸업합니다. 엄마 아빠가 사정상 졸업식 못 가서 사반 통해서 축하 메시지 보내요 하신 유미선님, 자, 경기 안성영화관에서 주말에 영화 보는데 저놈의 발 때문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꼼지락대는지. 야, 너 종 내려 하신 박미화님. 자, 부천 시내버스 70-3번에서 핸드백 분실했었는데 버스 회사에서 찾아가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신고해준 시민분, 기사님 모두 감사합니다 하신 백지선님. 자,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할 아세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야구 방망이로 휙휙입니다. 자, 충격적인 영상 만나보시죠. 자, 행인에게 야구 배트를 휙. 저 남사 지나가던 차 보닛을 쾅쾅. 야, 너 나와! 뭐 이러죠. 자, 가로수 현수막에도 저렇게 화풀이를. 자, 이거 그냥 가만 볼 수 없겠죠.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남성이 도로 위를 휘저으면서 경찰차까지 위협하기 시작하죠. 니들 죽는다. 경찰 오기만 해. 들어와. 막 저렇게. 자, 경찰한테도 계속 저렇게 휙휙 휘둘러요. 자, 그러니까 경찰도 테이저건을 들고 조준하죠. 야, 테이저건이 총이야. 딱 총이지. 쏴봐. 자, 그때 쏘세요. 찌찌찌찌찌찌찌. 두 손을 들고 저렇게 푸처엔접을 합니다. 너무 아프니까. 자, 단숨에 제압이 됐고요. 현행범으로 검거가 됩니다. 그런데 확실히 겨울에는 옷이 두꺼우니까 테이저건을 맞고도 바로 넉다운이 안 되네요. 아무튼 다행입니다. 저런 인간들한테는 테이저건 아낄 게 없죠. 네, 이 사건은 지난달 6일 오전 8시 출근 시간에 벌어졌습니다. 피의자인 50대 남성은 야구 동호회 회원이었는데요. 이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만취한 채로 시민들에게 화풀이를 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에게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고요. 또 지나가는 차량 보닛도 야구 방망이로 내려치면서 망가뜨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가에 있는 상점 CCTV를 부수기도 하고 이 파라솔과 의자도 부셨다고 합니다. 이런 난동에 당시 6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이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위치를 알려준 덕분에 경찰은 남성을 바로 찾을 수 있었고요. 이후 테이저건을 거누면서 남성을 포위했고, 하지만 그럼에도 남성은 야구 방망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다리에 테이저건을 발포하면서 바로 제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의 도움으로 인명피해 없이 재빠르게 난동범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이참에 술버릇 확실하게 좀 고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늦었어요. 지금 큰 사고를 쳤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여러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특수 재물손괴, 특수 협박, 운전자 폭행, 그리고 몽둥이 사용하는 모습도 지금 야구 방망이 사용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체포하는 과정에서 소지품 중에 수갑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경찰이 깜짝 놀랐더니 그럼 경찰인가? 경찰 아니지요. 이 수갑은 쇼핑몰에서 구입한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남성의 행위로 피해본 분이 4분이에요. 아이고야. 형사, 민사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술을 절대로 안 된다고 아마 이제 느낄까요?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이분이 제 취향입니다. 자, 교통사고 현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직접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잘생겼다. 전 이분이 취향입니다. 제 취향입니다. 이분은 좀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저는 이분을 택하겠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끌려가겠습니다. 저는 이분입니다. 여러분, 이분 이 남자를 건들지 마세요. 이 남자 제가 되겠습니다.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너무 무서워. 무섭습니다. 다들 고소하겠습니다. 어머, 여기서. 대박이다. 인기 봤냐? 언니 인기? 나 언니 인기 봤냐? 아니 박 교수님 이게 지금 아마 차가 썬팅이 아주 짙게 돼서 지금 안을 식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경찰관분들. 이게 무슨 상황이었어요? 이해가 안 돼 이거. 네, 도로에서 사고를 낸 가해 여성이 있는데요. 이제 경찰들 여러 명이 와서 차를 두들기면서 하차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차는 하지 않고 이 경찰들을 그 안에서 도리어 촬영을 하면서 뭐 이분은 잘생겼다, 내 취향이다, 나 이분한테 끌려갈 거다 막 이러면서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는 외모 평가, 얼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경찰들이 계속 몰려서 막 문 열으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처럼 가녀린 여성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이 언니 인기 보고 있냐고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글쎄요 지금 밖에 보면은 화내요. 그러니까 뭐 야간 운전도 아닌 것 같고 음주운전일까요? 아니면 무슨 약에 취한 걸까? 아니면 정신적 문제가 있을까요? 어쨌든 어떤 이유든지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 변호사님 이게 약간 말이 안 나오는데. 저는 보면서 목소리가 이렇게 술에 취했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 모르겠어요. 유튜브라든가 어떤 방송을 하는 사람이라거나 인플루언서인지 모르겠지만 저 상황에서 지금 경찰분들 초상권도 명백하게 침해한 거고요. 응하지 않고 있는 것만으로 공무집행 방해인 거고 지금 도로를 막아놓은 상황이잖아요. 도로가 막아져서 급한 상황이니까 경찰분들 저렇게 많이 출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제정신 아니네요. 아무튼 본인의 SNS에 저 영상을 올려놨다가 논란이 커지니까 지금은 또 삭제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자, 다음 이어가죠. 앙코르와트. 자, 충격적인 사진 제보로 만나보시죠. 자, 큰 비석에 대문짝만하게 새겨진 한글, 금연, 그리고 이름인가요? 김보수. 2007년 8월 17일 17시 30분에 왔다 간다. 영원한 족적을 남긴 이곳 다름 아닌 천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캄보디아 대표 관광지 앙코르와트라는 겁니다. 2007년 앙코르와트 다녀왔던 김보수 씨 누굽니까? 도대체 누구니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그분이 이 제보해 주신 분이 지난 2월 초에 아내분하고 앙코르와트를 다녀오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한 10명 정도 같이 단체 관광을 간 것인데 돌다 보니까 자유롭게 사는데 갑자기 저렇게 낙서가 돼 있는 거를 본 겁니다. 게다가 펜으로 쓴 것도 아니고요. 저 그 천년 유적에 이렇게 긁어서 저걸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또 같이 보고 있는데 하필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걸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는 없는데 창피하고 좀 기분도 좋지 않고. 근데 그 가이드 말로는 저것이 지금 보수공사 중이고 보수업체 중에 한국 기업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제보자분 바람은 그 한국 기업에서 저거 좀 지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지금 전해주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망신입니다. 왜 하필 한글로 씁니까? 그렇다고 일본어든 중국어로 써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세계적 문화유산을 갖고 왜 저런 낙서를 하면서 한글을 써서 그 망신을 주는지 아주 기분이 안 좋습니다. 참 이게 충격적이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무차별 차량 테러입니다. 자, 첫 번째 제보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자, 불박차 유리 주목해 주세요. 뭔가가 쿵! 뭘까요? 다시 슬로우 모션으로. 자, 저거 스톤! 돌이 보닛을 쿵 찍고 바닥으로 대구르르르르르르. 정말 마른 하늘의 돌벼락입니까 이거? 그러게 말입니다. 저거 영상은 지난 3일 밤에 찍혀있는 영상이라고 합니다. 보신 것처럼 차 보닛이 찌그러지고 구멍이 뚫릴 정도로 큰 그렇게 그 돌멩이가 떨어졌던 건데 제보자분은 밤중에 일어난 일이라 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블러프컷으로 확인해 봤더니 제 영상이 찍혀 있던 것이고요. 어떻게 됐는지 현장에는 그 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누군가 그러면 고의로 떨어뜨린 다음에 이거를 치웠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단 경찰에도 재물손괴로 신고를 했고요. 주변 가게의 CCTV나 이런 거를 좀 뒤져보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는 않다라고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고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분명히 찾아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아마도 저 주차해 놓은 그 건물에 누군가가 저렇게 돌을 집어 던지고 그리고 나서 회수해 간 것 같은데 저것 때문에 현재 수리비가 한 100만 원이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자, 그 영상 잠깐만 다시 볼까요? 건물에서 떨어진지 한번 그것도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쿵. 아, 뭔가 위에서 떨어지네요. 저렇게. 저 인근 건물에서 떨어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제보 영상 이어가죠. 자, 불박타 앞을 지나가는 저 여성 고개를 쓱 돌리더니 각퇴. 아밀라제가 듬뿍 든 타액을 뱉은 뒤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총총 가던 길을 갑니다. 자, 하필이면 또 검은 차에 이 북극 한파로 타액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자, 얼어붙은 남의 이 아밀라제를 닦아야 하는 차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진짜 왜 저러고 사니? 그러니까요. 지난 6일인데요. 부산의 한 수영장을 찾아서 수영 강습을 듣고 나왔는데요. 차량이 저렇게 검정색 차량입니다. 뒷부분에 하얀 거품이 보이는데 새똥 같지는 않아 보이고 이게 뭘까 과연? 그래서 블랙박스 돌려보니까 웬 여성, 아마 회원 같아요. 이 회원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차를 지나가면 저 모습처럼 침을 뱉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저기 얼굴을 저를 쳐놨지만 사실 어떤 여성인지 잘 모르겠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도대체 왜 침을 뱉는지 지금 보면 일부러 뱉는 고개를 돌려서 그러니까요. 막 가래가 막 끼어서 어쩔 수 없이 뱉는 게 아닙니다. 고개를 딱 돌려서 뱉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기분 나빠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는데 문제는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경범죄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여성 잡으려면 신원 특정하려면 CCTV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경찰이 이제 경범죄인데 나설지는 또 의문이기도 하고 이게 여성이 잡히든지 특정이 된다면 왜 그랬는지도 듣고 싶고 사과도 받고 싶다. 왜 그랬는지 변호사님, 꼭 듣고 싶답니다. CCTV보다 더 간단한 방법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표정만 보면 왜 그런지도 알 수 있어요. 예. 정말 뭐가 짜증나서 그랬는지 아니 이 차가 싫어서 그랬는지 뭔가 가래가 끓어올라서 그랬는지 그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저렇게 쳐놓으니까 알 길이 없지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파혼해야 할까요? 가족 여러분들 오늘 사연 집중해 주십시오.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결혼을 코앞에 두고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파혼을 고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사실 뵙기 전부터 갈등이 있었는데요. 결혼을 약속하고 인사를 드리려고 연락드렸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어머니는 저 만나기를 계속 거부하셨어요. 그러다 예비 시아버지께서 그냥 와서 인사하라고 하셔서 집 앞까지 찾아가서 연락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대뜬 남자친구에게 왜 나를 못 봐서 안달이니? 걔는 나 안 보면 결혼 못하겠다니? 라면서 화를 내셨고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면서 얼굴 한번 뵙지 못하다가 지난해 추석에 남자친구의 설득이 먹혔는지 드디어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사 때 네가 오면 좋겠다. 집안 어르신들에게 인사도 드리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결혼하기 전이기도 하고 제사 때 인사를 드리는 게 맞나 싶어서 남자친구를 통해서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다른 집 며느리는 다 와서 한다고 하는데 걔는 왜 못하겠다고 하니? 라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는 며느리를 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 저는 파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남자친구는 나만 믿고 결혼하자, 결혼식까지만 엄마를 보고 그 뒤로는 연을 끊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 이 결혼 계속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예비 신랑입니다. 야, 다혜야, 우리 거의 다 왔잖아. 파혼이라니 어떻게 그 말을 그렇게 쉽게 해?
야, 나랑 결혼하는 거지 우리 엄마랑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박상희 여사 말이야. 아들 장가 간다고 서운하다고 괜히 너한테 심술 부리는 거. 만약에 계속 저러잖아. 다 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나 엄마랑 의절할게. 나 못 믿어? 다 해야? 동그라미. 예, 오늘 박 변호사님의 마지막 방송을 미리 좀 축하하면서 자, 다음 사연자 예비 신부입니다. 오빠, 지훈 오빠, 아들 장가 간다고 서운한 걸 왜 M1 며느리한테 풀려고 해? 응? 그리고 나 요즘 예지력이 생겼어. 결혼 이후 생활이 눈에 막 다 그려져. 완전 신기해. 그리고 오빠가 퍽이나 의절하겠다. 그리고 의절해도 하나도 안 고마워.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모자 사이 갈라놨네 어쩌네 하는 저주까지 들으라고? 응, 싫어. 너 가, X. 자, 교수님. 네, 저는 근데 뭐 사실 뭐 시어머니만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한 명만 얘기를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좀 삐그덕거리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시어머니께서도 왜 안 만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제사에 못 오는 거 정중하게 거절했으면 이해해 줄 법도 하는데 왜 평생 또 안 보겠다는 건지,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예민하신 건지도 모르겠고, 이 남편 대 이 아들도 이상해요. 진짜? 왜 시어머니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얘기도 안 해주고, 그다음에 또 무조건 나랑 결혼하면 다 해결돼, 내가 의절할게, 이런 것도 아들로서도 이상하고 남편으로서도 신뢰가 안 가고, 그리고 이 오늘의 주인공도 사실은 그렇게 뵙고 싶었던 어머니께서 또 제사 때니까 잠깐 보자 그러면 제사는 같이 안 드려도 가서 이렇게 얼굴 뵙고 인사는 또 할 법한데 이분도 또 안 가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분이 다 안 맞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 안 맞다. 자, 양 변호사님. 하나 더 있죠. 박수영 의견에 더 추가를 하자면 그 시아버지는 예비 시아버지 될 사람은 또 오라고 했는데 왔는데 그 집 앞까지 온 사람을 또 돌려보낸다? 맞아, 나도 그건 또 그거 좀 이상한 그랬어. 상황이잖아요. 맞아.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옛날식, 사실 이제 법적으로는 아직도 그런 관념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기 때문에 우리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만날 때 남녀가 만나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 만남을 가지면서 상견례라고 하잖아요. 서로 만나서 인사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니고 보기 싫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저는 저 제사에 그럼 말하는 얘기가 마치 너는 이제부터 이 집 귀신이야라고 인질 삼으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소름 끼치는 생각까지 듭니다. 솔직히. 그렇군요. 자, 어떻게 보면 이번 이 사연자의 심정을 가장 좀 잘 이렇게 이해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백다희 아나운서. 나이대라서요. 맞습니다. 근데 전 사실 남자친구의 시어머니가 한 이야기를 옮긴 것부터가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남자친구나 시아버지도 이 시어머니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정말 시어머니도 좋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사연자를 아끼는 시부모님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많이 와 있어요. 지금 보면 거의 결혼 직전까지 왔거든요. 뭐 지금 선을 넘었습니다. 선 넘은 건 맞고, 이제 사실은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맞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긴 상황이 한데, 그나마 지금 남편 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 뭐 의절할지 안 할지, 뭐 의절하지도 않겠지만 일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들어보면 혹시나 오해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지금 단계에서 끊지 마시고 좀 더 확인해 보시고, 그때 좀 확인한 다음에 절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파혼하거나 절연하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 단계에 뭔가 안 맞는 건 안 맞는 건데 조금 성급한 거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박 변호사님, 그런데 도대체 이 시어머니 되실 분은 처음에는 나 걔 보기 싫어. 너 제사 빨리 와. 나 이제 며느리 안 봐. 왜 이렇게 그냥 확.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정말 보기 그러니까 싫은 건지, 이유를 짐작을 해보신다면? 그냥 변덕이 심한 것 같아요. 왔다 갔다. 그냥 싫은 거야. 예. 뭔가 마음에 안 든 거야. 말 그게 안 해서 맞다면 그렇지. 파혼하는 게 맞겠죠.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행동을 이미 그걸 다 반복한다면. 시스템을 다 냈는데 그걸 뭘 또 만나봐. 네. 빨리 한 번만 더 하게 나. 빨리 달아놔야 돼. 딱 한 번만 봅시다. 예. 예, 첨예합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김민선님 결혼 전이라서 다행입니다라고 하셨고요. 사건 부반장님 지금 중재 못하면 나중에도 못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YYYY님 남자친구만 믿게 할 거면 제사 이야기가 안 나오게 해야죠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어제 오후 미술학원 차에 타야 할 아이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에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아이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청각실로 와줘. 빨리. 지금 어떤 아줌마가 지금 못 봤다고 하던데 애기? 아니 여기 있어. 빨리 와. 알았어. 2층 시청각실. 차라고 같이 와. 8살 아이는 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었고 옆에는 40대 여교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대체 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제 사건 반장이 시작하기 직전에 이 이 사건 속보가 저희한테도 전해졌는데 어제 방송 중에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계속 고민했는데 일단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는 소식 자체가 너무 정보가 극히 미미했기 때문에 일단 방송 중에는 전해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어제 오늘 이 사건 때문에 밤새 가슴 아파하셨을 겁니다. 분노하셨을 겁니다. 이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 면에서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정리를 다시 한번 드리자면 어제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직은 1학년이 8살 아이입니다. 사실 학생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고요. 지난주부터 이 김하늘 양이 미술학원을 다녀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4시 반 정도면 이제 미술학원에 가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 차량 기사가 아이가 오지 않는다라고 돌봄교실 선생님한테 연락을 했답니다. 그런데 돌봄교실에서는 아이가 나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이제 그때부터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를 찾다가 20분 정도 지나서 학부모에게 연락을 했고요. 또 학부모하고 가족들이 다 경찰에 신고하고 동시에 이제 학교로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서 학교 내를 수색을 했고 시청각실에 있는 걸 확인했던 겁니다. 할머니가 이 아이를 발견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시청각실 안에 장비실이 있었고 그 안에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여교사도 같이 있었고요.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고요. 이 여교사 수술을 받기 전에 경찰에게 자기가 흉기를 휘둘렀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 김하늘 양의 친할머니가 직접 이 사건 현장을 가장 먼저 발견을 하셨던 겁니다. 이 친할머니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주셨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시청각실에 있고 거기 문이 있길래 이렇게 열었더니 어떤 여자가 이렇게 하고 누워있는데 그 여자 머리맡 쪽에 우리 하늘이 가방, 그 여자 얼굴 쪽에 물통 있는 거예요. 아, 얘가 무슨 일 생겼구나. 그대로 도망 나올까봐 문 딱 다시 닫고 우리한테 전화했어요. 빨리 시청각실로 와. 근데 그 사이에 문을 잠갔더라고요. 경찰들이 와서 발로 차고 해서 괜시히 열었는데 우리 애들 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할머님이 오늘도 제가 계속 기사를 챙겨봤는데 계속 좀 혼절하시고 이렇게 힘들어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할머님이 피가 묻은 낯선 여자, 그러니까 교사죠. 그 옆에 손녀의 가방을 보셨다. 네, 맞습니다. 이 하늘양 아버지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뒤에 이 할머니와 함께 아이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를 찾다가 돌봄 교실 옆에 있는 시청각실에 들어갔다면서 시청각실 안에 있는 비품 창고까지 살펴보려는데 너무 깜깜했다. 휴대전화 플래시를 켰더니 피 묻은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머리맡에는 손녀의 가방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순간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을 하고 행여라도 여자가 도망칠까 봐 문을 닫고 나와서 아들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사이 여성은 문을 잠궜고요. 경찰이 발로 걷어차서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장비실 아래는 중년 여성이 쓰러져 있었고 주변에는 하늘양의 가방과 물병 그리고 바닥에는 피가 흥건한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여성에게 우리 아이 어디 있냐고 물었지만 여성은 없어요, 몰라요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성은 목과 팔 등을 흉기에 찔린 상태였는데 알고 보니 손녀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고 초등학교 정교사 40대 명 씨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예, 저희가 이 범인 명 씨 초등학교 교사, 이 해당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 명 씨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할머니가 우리 애 어딨어? 물었더니
막 피가 범벅이 된 그 얼굴을 한 이 교사라는 사람이 없어요, 몰라요 라고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도대체 이 명 씨라는 사람의 정신 상태는 어떤 거였는지 좀 정말 면밀히 좀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상황에서도 뭐 넋이 나간 건지 아니면 끝까지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려고 했었던 건지 어쨌든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이 한일양 휴대폰에는 아동 보호 앱이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앱을 키면 아이가 얘기하는 것도 들리고 또 위치도 파악할 수가 있대요. 예. 그래서 이제 4시 55분쯤에 사고 나기 전에 앱을 켰더니 아이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어떤 여자가 달리기를 한 듯한 그런 어떤 숨소리, 헐떡거리는 소리가 들렸고요. 그다음에 서랍을 열고 닫는 것 같은 소리, 그리고 이제 지퍼 소리 이런 것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보음을 울려봤더니 누군가가 그 경보음을 또 끄려는 시도도 한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 하늘양이 4시 반에 돌봄 교실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후로 30분도 안 돼서 이런 참혹한 범행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하는 소리 이런 게 들리는 위치 추적이 되는 이 자녀 보호 앱이 순간 켜지면서 당시 어떻게 보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그 보호자들한테도 전달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박 변호사님. 자, 그런데 이 2학년 담임 40 뭐 그냥 나이를 얘기하겠습니다. 48입니다. 이 명 씨 도대체 왜 교사가 그것도 학교 안에서 도대체 왜? 자, 일단 이 2학년 담임 선생님입니다. 명 씨. 지난 12월 9일 날 우울증으로 본인이 6개월 질병 휴직 신청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9일 날 했는데 12월 30일 날에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를 갖고 와서 조기 복직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진단서는 뭐냐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첨부를 한 것 박 같습니다. 변호사님 다시요. 네. 지난해 12월 9일 날 이 명 씨가 우울증을 이유로 6개월간 휴직에 들어갔는데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서 20일 만인 12월 31일 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복직을 했다고요. 그렇죠.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을 했는데 이 학교에 다시 온 이후에 전담 교사를 맡기는 했는데 학생들하고 접촉을 하지 않았고요. 특히 이 피해 학생하고는 별다른 접점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런 어떤 우울증 이유로 병가도 여러 번 썼다고 하는데 전문가 소견이 있으니까 다시 복직을 시켜준 거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뭔가 좀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점 제기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사 소견이 있다 그러면 복직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복직해 줘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소견이 있다면 어쩔 수 없다라고 이 학교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 박상희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어요. 자, 네. 저 정도로 일단 이게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네. 정말 오늘처럼 어제처럼 정말 끔찍한 사건으로 연결된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시한폭탄 같은 사람을 우울증 진단을 해가지고 6개월 휴직을 했는데 채 20일 만에 이 정도는 일상생활 문제 없습니다 해가지고 그 소견서를 써준 그 병원, 제가 무슨 책임을 물으려는 게 아니라 그 의사 뭔가 판단에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너무 의구심이 쓰는 부분이 많거든요. 일단 그냥 단순 우울증이라고 하기에는 뭐 결과가 너무 참혹하고요. 아이한테도 이렇게 적개심을 가질 정도의, 그리고 동료 교사의 팔도 꺾었었다 그러고 지금 이제 뭐 PC도 때려 부셨다고 하고 상당히 그 적개심과 폭력성이 높은 어떻게 보면 피해망상이나 편집증, 타인에 대한 적개심까지 보이고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정말 강아지처럼 조그마한 8살 아이한테 저렇게 잔인하게 흉기를 정말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뭐 사이코패스라고 해야 될까요? 감정 불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증세도 보이고 본인이 교사인데 학교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을 수 있는 그런 충동장애도 보이는 아주 복합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6개월 동안 지금 우울증 때문에 학교를 못 나고 휴직을 했다가 지금 20일 만에 복직을 했어요. 근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진단서를 가져왔습니다. 뭐 어떤
뭐 정확히는 우리가 지금 뭐 진단서를 보지도 못했고 어떤 진료를 받았고 어떤 약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단순히 우울증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을까가 첫 번째 질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복합적인 것을 파악을 하고 계셨을까? 그러니까 뭐 심리 검사나 진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사실 이제 우울증 약 같은 경우에는 먹었을 때 최소 6개월 정도를 쭉 먹으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중간에 끊으면 재발도 금방 되고 또 증상이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보통 우울증 약도 좀 장기로 먹으라 그러고 치료도 좀 충분히 받으라 그러거든요. 근데 21일 만에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얘기한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앞서 박 교수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이 교사가 6개월 휴직을 하려다가 20여일 만에 복직을 한 이후에 뭔가 좀 전조 증상일 수도 있을 만한 짓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이 있기 며칠 전인 지난 5일에 명 씨는 학교 컴퓨터를 부셔서 망가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교실에서 불을 끄고 웅크리고 앉아있던 명 씨에게 동료 교사가 무슨 일이냐, 같이 퇴근하겠냐고 물었는데요. 그랬던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헤드록을 거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해야 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당시 학교 측은 별도의 경찰 신고 없이 교감 차원의 구두주의만 줬습니다. 그리고 교육당국은 사건이 일어난 어제 오전에야 이 장학사를 파견해서 사건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이때에도 명 씨에 대한 대면 조사는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건 제가 박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계속 저희가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워낙 이 사건이 충격적이고 안타깝기 때문에 그런 건데, 방금 보세요. 동료 교사에게 나흘 전에 뭐 헤드락을 걸고 손목을 꺾고 막 이런 난동을 부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동료 교사들끼리의 어떤 충돌이었기 때문에 이걸 뭐 굳이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해서 그냥 학교 내부적으로 이 사안을 넘겼다는 건데, 만약에 이게 경찰 신고라도 되고 뭔가 조금 이런저런 작은 조치라도 있었더라면 아쉬워요. 자, 비극을 막을 기회였어요. 어쩌면 사실은 우울증 증세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복귀한 후에 재물손괴, 동료 교사 폭행.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가 만약에 일반 회사라 그러면 덜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업 현장입니다. 학교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이들한테 위해를 갈 어떤 가능성이 사실 저 정도면 하나하나 점점점 더 중한 걸로 가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충분히 보였는데 만약 경찰 조치가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심리 상태도 더 봤을 거고 분리 조치라든지 뭔가 차단 조치라든지 좀 했을 것 같다는 생각 들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결국 이 믿기 힘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명 씨 어제 병원에서 수술 받기 전에 경찰에게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어떤 아이든 상관없었다. 자, 이게 그러면은 이 김하늘 양을 특정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경찰에서 그 명 씨의 얘기를 전달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수술 직전에 명 씨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옮기긴 하는데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경찰에서도 공개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흉기는 미리 준비한 게 맞고요. 당일날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CCTV로 경찰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 씨에 따르면 이게 명 씨에게 학교에서 교무실에 수업에 들어가지 말고 교무실에 있어라, 머물고 있어라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지금 저 사람이죠. 예, 지금 범인인 명 씨고요. 그런데 그 명 씨는 자기가 그 교무실에 있기가 싫어서 그 시청각실로 자리를 옮겨서 시청각실에 숨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저 아마 오른손에 든 게 흉기겠네요. 네, 검은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흉기를 구입해서 지금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고. 근데 좀 이상한 게요. 그러니까 교무실에 있다가 시청각실로 숨어들었고 그 시청각실 바로 앞에 돌봄교실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었고 명 씨는 그런 거예요. 수업 마치고 가는 아이 중에 아무나 상관이 없으니까 같이 죽을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가는 아이 김하늘 양이었던 거죠. 김하늘 양에게 책을 준다고 유인해서 시청각실로 들어가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고요. 지금 복직을 했죠. 복직하고 3일이 되는데 뭐 자기의 말에는 짜증이 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교감이 수업 들어가지 않고 교무실에만 머무르게 한 게 화가 났었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이런 계획 범행의 양상이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은 하늘양의 아버님도 이 100% 확신한다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학교에서 선생이 학생을 죽이는데 그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습니까? 외부인도 아니고 정교사가 제 딸을 죽였습니다. 하늘이는 왼쪽 목, 겨드랑이 등 수십 군데에 칼을 찔렸고 손에도 엄청난 칼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계획적인 범죄라고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예, 아버님이 정말 북받치는 감정을 꾹꾹꾹 눌러가면서 말씀을 이어가는 그게 참 느껴지네요. 이 하늘이 아버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엄마 아빠와 학교 선생님은 너를 지켜주는 슈퍼맨들이야. 이런 말을 평소에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 학교 선생이 하늘이를 죽였다. 내가 하늘이한테 거짓말을 했다. 그걸 또 되게 많이 자책을 하시더라고요. 박 변호사님, 네. 신상 공개해야죠. 자, 지금 이제 신상 정보 공개 가능한 범죄를 저질렀죠. 살인죄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경찰은 신상 정보 공개 심의회 통해서 좀 진행을 해본다고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계획적인 건 다 보입니다. 100% 계획 범죄고요. 근데 정말 특정한 피해자인지 아니면 아무나 한 건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획된 거가 사라지진 않지만 그런 부분을 아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정신적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것들도 심의해서 판단을 할 거로 보입니다. 다만 사실은 이게 우리 법상으로 신상정보 공개하는 게 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 정도 범행이면 사실 공개를 한다면 또 다른 어떤 범행이라든지 징조라든지 이런 걸 또 확인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좀 중요한 게 너무 참혹했다고 하거든요. 또 아이가 그걸 저항하면서 손에 상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정보를 공개하는 걸 좀 바라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경찰들이 가급적이면 시신을 보지 말라고 이렇게 만류했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항하다가 생긴 상처인지 유독 손에 이렇게 상처가 많았었다. 예, 하늘양 아버지 얘기 조금만 더 들어보시죠. 하늘이 꿈이 장원영입니다. 생일 선물로 아이브 포토카드를 장원영 걸 사달라고 하고요. 항상 6시 40분에 일어나서 문을 닫히는 순간까지 손을 흔들고 있어요. 그게 마지막일 줄은 저도 생각을 못했고, 우리 하늘이는 별이 되어서 뛰어놀고 있겠지만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박 교수님, 저는 아버님이 앞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엄마 아빠랑 선생님은 믿어도 돼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하늘이한테 거짓말을 했다 이런 자책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하늘양도 그렇고 엄마 아빠도 그렇고 조금의 1%의 죄도 없죠. 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저는 맨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이 정말 가슴에 보고 있는 저도 비수가 꽂히는 느낌입니다. 아버님께서 이제 더 하늘이 친구들 정말 하늘이가 좋아했던 친구들 더 아껴줄 거라고 밝히셨는데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이런 많은 살인 사건 전해드리지만 이 하늘이 지금 영상에서도 보세요. 하늘이를 평소에 아셨던 분들, 그냥 이 뉴스를 보고 달려오신 분들, 이게 참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8살 지금. 저도 뉴스를
관련된 얘기를 방송 전에도 여러 번 읽으면서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 얘기를 전하는 것 자체가 정말 고통스럽고 이게 말을 하면서도 제가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죄스럽기도 하고요. 또 저희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초등학교 1학년 예.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저희가 아마 앞으로도 며칠 동안 계속 전해드려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해당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 명 씨, 48살, 곧 뭐 이번 주 안으로 신상 공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짐작을 해보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좀 우리 가족 여러분들 계시면요, 저희한테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보냈다가 협박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남성은 동의도 없이 온라인에 사진을 유포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제보 사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보자는 남성으로 동성애자, 즉 남자를 좋아하는 성소수자입니다. 이 성소수자들은 아우팅, 이 성적 지향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누설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정 데이팅 앱으로 친구나 연인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난 2022년 제보자는 이런 데이팅 앱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쪽지가 와서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 남성이 여기 말고 다른 앱으로 대화를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해당 메신저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갔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후에 이 대화 주제가 다소 좀 성적인 내용으로 흘러가는데 상대편이 먼저 보여줄까라면서 자신의 사진을 전송을 해왔다고 합니다. 자, 근데 보내지 말아야 될 거 보냈어요, 교수님. 네, 상대방이 먼저 보낸 사진이 있는데 바로 자신의 실체가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데이팅 앱의 특성이 서로가 사진을 좀 주고받는 앱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그 선을 넘어가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좀 친해지다 보니까 아, 저 사람도 나를 궁금해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굴하고 신체의 일부가 노출되는 사진을 그대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대화를 많이 할 때는 정확히 모르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딱 좀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또 서로 위치 앱까지 공유하면서 서로가 사는 집까지도 알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나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대화하던 메신저를 탈퇴하고 일반적으로 그 사람과의 연락을 끊게 됩니다. 아유, 그런 거 보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요. 연락을 다 끊었었는데 다시 상대 남성으로부터 또 다른 SNS 메신저를 통해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만 잠깐 전화번호를 좀 노출했던 적이 있는데 예. 그것을 통해서 SNS가 가능했던 걸로 좀 보이고요. 거기서 문자가 왔어요. 노예님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러면서 노예. 잠수 잘 타고 다니냐? 비아냥대는 협박 메시지 보냈다고 하고요. 그래서 네 얼굴하고 사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올릴 거다. 빠른 시일 날 그걸로 갈겠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지만 했기 때문에 제보자가 너무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또 차단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자, 앱으로 호기심에 잠깐 이렇게 알게 된 남성의 집착이 스토킹으로 이어진 겁니다. 자, 거절하니까 결국 이런 짓까지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누드 박제, 그렇습니다. 자,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내 트위터에다가 창피한데 그 얼굴 전체랑 저러면 사진을 전부 다 공유해버렸더라고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저를 이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찾아올 것처럼 막 협박하고 하면서 만나기만 만나봐라, 뭐 가만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도 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경찰 쪽에서도 신변보호하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양 변호사님, 성적 취향을 저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보내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SNS를 통해서 벌어진 일들, 너무 많은 무서운 뉴스들을 전해주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이 좀 부족한 모양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락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러면 내가 SNS에 네가 보냈던 사진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설마 싶었는데 올라가 봤더니 실제로 이 피해자가 보냈던 그 사진 모자이크도 없이 얼굴까지 다 노출된 거 2장 그대로 올렸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거기에 글까지 달아놨어요. 지금 올리는 글이 그 사진에 달린 설명이었다는 겁니다. 아이고. 도주한 노예의 신상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발정난 뭐 동물이라든가 아니면 이자가 원래 지금 성폭행을 원하고 있으니까 뭐 많이 해라 이런 식의 내용을 받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바로 해당 계정을 신고를 했는데 이게 계정이 신고가 돼서 정지가 되니까 또 왜 정지했냐라고 화를 내면서 다른 방법으로도 공개할 수 있다라면서 문자로 윽박지르면서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까지 했답니다. 제보자가 여기에 굴하진 않았고 다행히 그나마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음란물 유포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남성을 고소하고 결국은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자,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을 받고요. 근데 2심에서는 징역 1년으로 더 늘어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전과가 비싼 전과가 계속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주요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추가 피해 가능성도 높고요. 또 여러 전과가 있기 때문에 1심보다는 2심을 좀 더 많이 선고를 했는데 또 이 사람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자기가 피해자 위해서 100만 원 공탁도 했는데 이거는 항소심에서 형량을 좀 올려치기 했다면서 잠깐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일단 재판이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커, 이 나쁜 놈, 뭔가 좀 쎄한 기분이 들어서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봤대요. 들어보시죠. 판결문 받았을 때 이제 뭐 정가 뭐 이렇게 그 기재 판결문을 봤었어요. 혹시 아직도 성범죄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그냥 검색을 해봤던 거였거든요. 성범죄다 이제 알림이 그거는 제가 한 2, 3개월 전쯤에 알았고요. 그냥 이름을 쳐보게 됐는데 진짜 그게 범죄자였더라고요. 성범죄자 알림에 나왔어요? 네, 이미 그리고 그것도 남자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복역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의 판결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피해자의 판결이 1년인데 아직까지도 그냥 교도소 복역 중이라고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피해자에 대한 범죄 외에 다른 범죄로 형량이 추가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인간이군요. 알겠습니다. 예, 자, 2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임산부가 병원을 찾았다가 충격적인 진단을 받습니다. 이 여성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데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대체 시어머니는 어떤 소원을 빌고 있는 걸까요? 자, 사방가족의 제보십니다. 예. 예, 시어머니가 대체 누구 표를 찾아갔을까요?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이 시댁이 시골이라서 거길 내려가는데 갑자기 시어머니 되실 분이 그냥 뒷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누구 묘에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하시라는 누구 묘인 줄 겁니다. 알고. 조상님들께 인사 먼저 올려라는 거죠. 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 결혼 전이니까 또 이 제보자분이 남편보다 3살 연상이었답니다. 그래서 무심코 남편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훈아 뭐 이렇게 불렀던 거다 평소 말버릇대로. 그랬더니 갑자기 시어머니 표정이 싹 바뀌면서 야 남편 될 사람한테 지훈이가 뭐야? 남편에게 지훈 씨 이렇게 불러야지. 이렇게 꾸짖더랍니다. 그래서 뭐 시댁이 좀 엄격한가 보다 예범절에 좀 뭐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내려와서 시어머니가 아닌 또 시댁 식구들 다 모여서 새 며느리 될 사람 왔다고 기분 좋게 한 잔들을 하고 나서부터는 술. 그때부터는 이 시어머니 되실 분이 시아버지한테 야 너 그러더니 또 그 좀 심해지더니 제가 그대로 옮길 수는 없고 영어로 베이비 막 이렇게 시아버지를 지칭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싶었다는 거죠. 아, 세상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한테 이 새 X야 술 기운에. 네. 약간 내로남불 분위기인데. 네, 그리고 또 결혼하고 나서도 또 좀 일이 있었는데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시부모님이랑 함께 이제 국내 여행을 간 건데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이렇게 시어머니가
어디 갈 데가 있다면서 좀 데리고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웬 한의원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여기가 아들 낳게 해주는 유명한 곳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성도 남편도 당황했지만 시아버지는 조선시대 때 너네 나이에 손주까지 봤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진료를 볼 거를 강요를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부부는 하루 종일 줄을 서서 겨우 진료를 받았는데요. 더 황당한 건 이 시부모님이 한약값을 주겠다고 했는데 정작 계산할 때는 좀 뒤로 빠져서 모른 척 하셨다고 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후로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한약을 먹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오늘 한약 먹었니? 인증샷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렇게 몇 개를 먹었는지까지 체크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 뭐 오죽 손주를 보고 싶으셨으면. 자, 그런데 이 한의원 용한가 봐요. 실제 얼마 뒤에 임신을 했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보자 여성 얘기 들어보시죠. 난산의 위험 때문에 제왕절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신랑은 또 그거를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왜 자연분만을 안 하고 제왕절개를 하느냐. 몇 날 며칠 울었다고. 거기 가서 막 울면서 막 빌었대요. 제왕절개 절대 안 된다고 자연분만하게 해달라고. 아유 좀. 자, 예, 출산을 앞두고 제왕절개 할 수 있는 난산 뭐 이런 거겠죠. 의사의 소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며칠 뒤에 시어머니 전화가 옵니다. 걸걸해진 목소리로. 아가, 우리 사전에는 절대로 제왕절개가 없다잉. 무조건 자연분만이다. 라고 이제 전화가 이렇게 왔다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걸걸하게 소리를 지르시냐 생각을 했는데 출산 당일날 다행히 몸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실제로 자연분만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왜 또? 이때 제왕절개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가 몇 날 며칠 울다가 조상 묘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조상님 제발 우리 며느리 자연분만 좀 시켜주시오. 절대 제왕절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시아버지가 아마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리 입장에서는 소름이 끼쳤다고 합니다. 좀 아닌 것 같으면서도 한약도 어쨌든 잘 들고 또 이렇게 기도도 또 효험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이렇게 무슨 옛날 얘기에서 듣던 약간 이렇게 샤머니즘 같은 걸 좋아하시던 이렇게 호랑이 시어머니 뭐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곤 하는데 하여튼 시어머니 성격도 보통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아내가 얘기하면 시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아이 우리 엄마가 좀 유별나긴 해도 며느리랑 손주 사랑이 지나쳐서 그런 거야라고 이제 넘어갔는데 그다음에 이제 시아버님 생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미리미리 한우 아주 좋은 거를 30만 원어치를 주문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님 그 생일 직전에 이 시어머니께 사진을 보내셨는데 닭갈비팩 하나가 딱 뜯어진 사진을 띡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나중에 이거를 우리를 너 한우 보냈다 그러면서 우리를 뭘로 알고 닭갈비를 보내냐며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배송업자가 잘못 배송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전화도 안 받으시고 뭐 고래 계속 화를 내셔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한우 영수증을 보내드린 후에야 화를 푸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날의 이 오배송이 큰 화를 불렀죠. 네, 맞습니다. 하루는 시부모님이 일을 좀 거들어 달라고 부부를 불렀는데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부터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하필 여성이 좀 이날 배탈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렸고 차 안에서 구토까지 할 정도로 아팠는데요. 결국 출발한 지 2시간 만에 남편은 차를 돌려서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여성은 링거를 맞고 나서 조금 괜찮아졌다고 하는데 이때 이 지역이 조금 친정 부모님 집까지 한 30분 정도 가까운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몸도 아프니까 좀 친정에 가서 좀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시어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여성의 몸 상태를 물었더니 이 여성이 응급실에 갔다가 잠깐 친정에서 쉬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했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너 몸 아프다는 거 거짓말 아니냐. 괜히 시가 오기 싫어서 꾀병 부리고 친정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화를 냈다고 합니다. 닭갈비 오배송도 이제 이게 쌓여 있는데 이걸까지 그냥 불을 붙였어. 근데 문제는요,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돈에게까지 직접 전화를 건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당신 딸이 그러니까 지금 뭐 시어머니 며느리 머리 꼭대기에서 놀라 그러는데 살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막말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선을 넘어도 많이 넘어가신 거죠. 그래서 아니 지금 무슨 소리야? 실제로 우리 딸 아프다라는 말을 하니까 무슨 뭐 거짓말쟁이고 지금 나는 거짓말쟁이 며느리 필요 없고 지금이라도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오겠다는 여자들 주셨으니까 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데. 아,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분 사연자분도 화가 나니까 남편한테 나 이대로 지금 당신 뭐 시댁 못 가니까 당신 혼자 집에 가든지 말든지 하라고 하면서 이제 시댁으로 보낸 겁니다. 문제는 남편의 처신이 여기서도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다음날 남편이 전화가 가지고 정말로 집에 안 올 거냐. 그러면 솔직히 꾀병 아니냐. 나도 아프다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 만에 친정 가니까 낫냐. 이랬다라는 거예요. 아, 심호도 모자라서 남편까지.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지금 자기 아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분은 사연자분은 너무 화가 나서 너 못 살겠다 너랑은 그리고 이혼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뭐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 정도로는 뭐 이혼 사유도 안 된다. 법정에서 안 받아준다.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상태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변호사님들한테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야, 사부인을 할 때까지 막말한 이 시어머니 사과받고 이혼할 수 있을까 하셨는데, 자, 박 변호사님부터요. 예, 이제 이혼 사유 중에 6가지가 있는데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이제 이게 해당할 수 있느냐, 아니면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뭐 심히 부당한 학대, 심히 부당한 학대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좀 막말을 하거나 시어머니 고부 갈등 중에 좀 심각해 보일 때는 또 이혼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이것만 봤을 때는 조금 그 선상에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좀 잘 더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이혼 사유가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지금 박 변호사가 얘기한 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 법에 이제 정해놓은 이혼 사유가 있습니다. 딱 거기에 해당을 해야 원칙적으로는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게 기존의 입장이었는데 최근에는 한 사람이라도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하면 이혼을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특히 하급시에서는 자주 있는 편이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요. 지금은 남편분이 확실하게 반성을 본인부터 해야 돼요. 설령 자기 어머니를 사과시키고 이거 못하더라도 아니 아픈 사람에게 아이 낳은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지금 너 꾀병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남편이 어딨어요. 이건 정말 잘못한 거기 때문에 남편이 회심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판사도 안 봐줄 수 있습니다. 혹시 남편분 이거 보신다면 남편분부터 먼저 이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교수님. 네, 남편 일단 용서를 빌어야 되고요. 다른 거는 다 어떻게 뭐 풀어본다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 친정 엄마한테 거짓말장애 며느리 필요 없다. 지금도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온다는 여자들이 계속 줄 섰다. 그러면서 네.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거. 이건 너무 큰 감정 싸움이고 이렇게 넘어가기 어려운 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사과하셔야 결혼이 제대로 화해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 박연숙님, 시부모님 자주 만나지 마시고 가족 행사 때만 만나세요라고 하셨고요. 아이스 초코님, 저건 선을 세게 넘었네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카리나와 카리나의 이탈리아 페어링. 스트롱 앤 스윗, 크리미 앤 클래식. 파스쿠찌가 제안하는 이탈리아 페어링. 파스쿠찌. 판교에 버금가는 탁월한 미래가치. 입지부터 설계까지 모든 것이 하이엔드. This is the real high-end. High-end work edition. 신건교 클라우드시티. 오메가3 고를 때 고민 많으시죠? 오메가3 왜 식물성이 대세인가요? 식물성 오메가3는 해양오염과 중금속 걱정이 없으니까요. 흡수율은 어때요? 고려온단은 체내 흡수율뿐만 아니라 생체 이용률까지 높습니다. 고려온단이니까 원료는 믿을 수 있겠죠? 당연하죠. 좋은 원료는 기본. DSM사의 최고 순도 오메가3로 꽉 채웠습니다. 그래서 1등 대세는 식물성. 답은 고려온단. 고려온단 식물성 RTG 오메가3.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